우리 대표님 마이크를 이왕 잡으셨으니까 오늘도 본의 아니게 당연하죠. 이타미준 선생님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이왕 마이크를 잡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타미준의 건축은 그럼 알겠어. 어떤 핵심인지. 네. 그러면 유이화의 건축의 핵심과 오리지널리티는 뭘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릴리즈도 안 하시고 알리지도 않으시고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유이화에게 맡기면 유이화는 이런 미감의 이런 핵심의 건축물을 만듭니다 라는 어떤 선언이자 자랑이자 PR 잠깐 해주시면. 사실 건축이라는 게 정말 많은 역할을,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 장치로서, 물론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하드웨어고 그 안에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컨텐츠가 있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그 버전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어떤 훌륭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건축이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건축이 어떻게 그 인간들과 찾아오는 그 관람객들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될 수 있고, 사람들과 어떻게 교감을 하고 인터랙션 하느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누구나 존경하는 그 멘토가 있고, 그분한테서 당연히 정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죠. 그 이탐준이라는 건축가가 또 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 시대성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제가 사는 시대와 저희 아버지 이타미준이 사는 시대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1970, 80년대에 그 일본의 버블 경제에서부터 문제점을 의식하시고 그것을 본인의 건축을 통해서 이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방향은 현대 건축의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본인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글로 남기셨던 분이셨거든요. 거기에는 또 시대성이 있는 거겠죠. 유이화가 살고 있는 2023년은 이타미준이 사는 시대랑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타미준이라는 건축가한테서부터 그 건축가로서의 태도,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 그 건축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물려받을 수밖에는 없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들을 다 베이스로 하고 유이화의 신체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많은 그 시대적 배경을 담고,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교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영감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제 신체를 통해서 어떤 그 행위로서의 또 건축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론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연, 환경, 인간, 따뜻한 건축, 온기가 있는 건축에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2023년의 유이화 건축가는 지금 시대의 건축가로서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매일 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게 요즘 인스타그래머블한 이벤트적인 건축물도 그렇게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시계로반 이야기 잠깐 하셨지만 그냥 건축가로서 나의 그 재능을 뽐내기 위해서 짜잔 하고 그 사진 찍히기 좋은 건축을 하는 거는 훌륭한 건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건축이 이 어느 대지에 그 지역에 닷을 내렸을 때는 항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과 그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교감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딱히 지금 현대 건축가들 중에 존경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5, 6년 동안 퍼블리시를 안 했지만 올해는 할 거예요. 올해는 본의 아니게 이 미술관을
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이 미술관이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몇 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좀 모아서 같이 발표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저는 볼 때 이타미준 선생님의 유산을 받으셔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담백한데 힘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업을 아까 얘기하셨지만 막 그렇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만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잘 나오는 거가 아니고 그냥 무심한데 되게 힘 있고 박력 있고 어쨌든 잘 지은 건축물은 다 인스타그램업을 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소장님의 다른 작업도 운 좋게 몇 번 본 적이 있고 이 건물도 또 보고 나니 정말 소장님한테 집을 맡기면 어떤 느낌의 집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한데 설계비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나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 설계비가 사실 그 시장에서 건축가가 받는 설계비가 너무 작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받은 만큼 할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 건축 설계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도면을 그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많은 디테일이 있지만 저거 다 도면화 시켜야 돼요. 적게 받으면 저 도면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인건비를 그만큼 못 쓰니까. 그래서 훌륭한 건축을 만든다면은 만들고 싶은 클라이언트라면 설계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 예산으로 뭐 하고 싶어서.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정말 이거는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건물들도 있어요.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는 그런 건물.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만 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건물들은 정말 실비, 제 개런티 빼고 정말 직원들 월급 나갈 것만 좀 봐주세요 해갖고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한 2개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라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또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질문은 제가 패스를 했었고 제가 아까 한번 보고 괜찮다 싶은 거를 쭉 체크를 했었는데 이 공간은 아마 이 질문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류동용 미술관을 지으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공간과 가장 흡족한 공간. 사실 건축가 유희화가 다른 건축가의 이름을 딴 미주음을 짓는다라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진짜. 근데 딸이잖아요. 또 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차라리 남이면 좀 미흡하게 설계가 나왔더라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딸이 설계를 해서 지었다는데 저거밖에 못해요. 차라리 안 짓는 일만 못하면 왜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설계를 오랜 시간 동안 설계를 했는데 아마 저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경도 많고 항상 결정을 딱 부러지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좋아할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런 설계를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만족하실까? 뭐 항상 그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을 또 담아야 되고 여기에는 이 하드웨어로서의 또 건축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이타미준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타미준 다와야 되는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포도 호텔의 예를 들면서 저도 이제야 깨닫고 있는 아버지의 네, 건축 철학들이 있는데 뭐 앞으로 더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겠죠. 아직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건축 철학에 대해서 다 아나?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엄청 부담이 컸죠. 제가 알고 있는 한에 건축가 이타미준의 건축 철학을 최대한 의식하면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저지 예술인 마을에 유동열 미술관 부지를 공모가 나왔을 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죠. 그 도유지를 구입을 한 거예요. 구입을 하고 대지 모양을 펼쳐놓고 설계를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 제가 제주도 모양의 타원을 그려놨어요.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제주에서부터 이타미준의 철학을 뻗어나가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 뿌리를 내리고 제주와 함께 소통하는 그런 미술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등등의 그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타원 모양이 저한테는 제주도를 상징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래서 1층은 이타미준의 서적들, 이타미준한테 영향을 끼친 작가들의 서적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에서 여기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기도 하시고 사유를 하시고 그 본인만의 힐링의 타임을 가지시면서 이 공간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며 저희 또 그 미술관의 슬로건이 Find Your Originality거든요. 너무 그 인터넷 세상에서 그 횡적으로 많은 그 교류도 하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난 그 정보에 휩쓸리며 사실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만을 위한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지금 현재는 1회 전시라서 상설정시관하고 기획정시관에서 이타미준 전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2회 전시에서부터는 상설정시관에서는 항상 이타미준 전시가 있을 거고요. 기획전시관에서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도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뮤지엄에서는 이 타원의 공간 1, 2층이 이타미준을 담고 있는 아주 메타포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책을 볼래도 너무 막 높이 있어가지고 꺼내달라고 그러면 꺼내주나요? 네, 그리고 저희 리스트가 있어요. 사실 저 안에서는 저희가 그 시즌마다 그 북 리스트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저기 있는 책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또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가 살짝 나올 것도 같은데 좀 다른 맥락이랄까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가님은 언제부터 건축에 대한 꿈을 꾸셨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은 아버지의 현장에서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40이 넘으면서부터 건축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재밌어요.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의 저의 꿈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께 이제 얘기하실 때 이제 미술관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편히 좀 쉬면서 하지. 무슨 소리 전 훌륭한 건축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야 이화야 60이 넘으니까 건축이 뭔지 알 것 같아. 70이 넘으니까 나의 오리지널리티가 뭔지 알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정말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마다 얘기를 해서 그 유명한 일화가 됐는데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뭐라고요? 60이 그럼 도대체 건축을 하려면은 막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50이 되니까 그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훌륭한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구나. 꾸준히 자기 연마를 아버지가 그렇게 몸의 긴장을 풀지 않으시고 자기 연마에 그렇게 열심히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끝이 없이 공부하시고 끝이 없이 보러 다니시고 영감을 받으시려고 많은 작가들을 만나시려고 노력하셨던 게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최고의 건축을 짓고야 말겠다는 그렇죠.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꿈도 있고. 자기만의 감성을 또 키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감성이라는 부분이 또 키워져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서 정말 많은 작가들, 그러니까 건축가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예술가들과 많은 교류들을 하시면서 감성을 꾸준히 키워나가셨던 부분들. 그래서 이 자기 연마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인 거구나. 그래야 훌륭한 건축가로서 어떤 자질을 조금이라도 자격을 갖출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요즘 제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게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는 위에서 2층에서 전시를 둘러보면서 이타미준 선생님의 약간 시그너처라 그럴까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드로잉이잖아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전시를 했었고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겐하임에도 그 드로잉 자체가 소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정말로 정교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고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이 드로잉을 통해서 이타미준 선생님이 표현하고자 싶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 건축이 어떻게 지어질까 하는 도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빛과 어둠이 있는 그 하나의 세계 그 세계를 그냥 구현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의 빗줄기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채워져 있어서 어떤 분위기와 밀도를 만드는 것처럼 그 선 하나하나를 그런 마음으로 그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많이 지금 너무 그 스케치가 많아서 이제 솔팅하는데도 굉장히 힘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그 드로잉을 보신 입장에서 이타미준 선생님의 드로잉은 어떤 건지 무엇을 담고자 하신 것 같은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스케치 하시는 거를 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시면 뭐 메모지가 됐던 뭐 휴지가 됐던 심지어는 여행 중에 그 스케치 이렇게 깔려 있는 것 중에 그 백택 뭐 프레자일 티켓 뭐 이런 거라도 뜯어가지고 어쨌든 그때 떠오른 이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하셔야만 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스케치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물론 건물만 있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같이 하늘을 그린다라든지 바람을 그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게 그냥 건축으로의 그 오브제로서만의 건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 뭐 자연 그게 모티브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체가 되려고 하는 아버지의 노력이 스케치만 보더라도 그게 느껴질 수가 건물과 있습니다. 자연이 별개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그냥 그렇죠. 오롯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드로잉이 이타미준만의 그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 드로잉 방법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그 마지막 남은 그 아날로그 건축가라는 표현을 쓰셨었거든요. 컴퓨터가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이제 컴퓨터로 도면화하고 이런 작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서부터 나오는 건축을 설계사무소들이 안 하게 됐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잉과 그리고 드로잉에서 그 본인이 건축에서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이 드로잉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수십 번 그리시고 모델을 만들죠. 모델에서 확인하고 다시 드로잉으로 넘어가서 또 피드백하고 자 이렇게 가자라고 모든 디자인 확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도면화를 시키는 거죠. 그 과정 프로세스가 아버지만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에서 그 본인의 철학을 담기 위한 수단이 또 드로잉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대표님이 느끼셨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손에서 나오는 마지막 아날로그 건축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가 이타미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여러 가지 임프레시브한 게 있는데 정말 항상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가는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손 끝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손은 몸이랑 연결돼 있고 정신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생각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랬을 때 좋은 건축물이 나온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정말 약간 철학서 같았어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항상 하신 거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더라도 예쁘게 그걸 비싸고 좋은 그릇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쁘게 먹어라. 최대한 너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것을 눈에 담으려고 애를 쓰고 밥을 하나 먹더라도 차를 한 잔을 하더라도 예쁜 게
담아서 생활을 해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죠. 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자 정신 아닌가 싶어요. 밥은 계속 먹으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와주신 모든 분들께 특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짜 마음속의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다 들려준 우리 유희화 소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